다음으로 오비린 대학에 계시는 정백수 교수님 모시고 내셔널 히스토리의 안과 박 사이에서 있는 반일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 두 번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요. 2시부터 이제 2시 50, 아니, 네, 2시부터 2시 50분까지 발표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백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황하셨죠? 안 들리셔서. 아닙니다. 우선, 이 발표할 기회를 주신, 정우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안주현 선생님, 접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세한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말은 들립니까? 제 말은 들립니까? 안주현 선생님.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발표는 뭐 이런 내용인데, 자료집도 멋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고 해서, 읽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대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고치기도 해서 말이죠. 조금 문장도 어색하고 해서 좀 고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바꾼 이 원고를 들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려는데, 이게 공동체 일상과 지역 어문학 연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다시 반성하게 되고, 또 반성해 보니까 접점이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논문 같습니다. 정우락 선생님 인사 말씀 중에 공동체라는 게 말이야, 유대, 이 통합된 의식, 정신,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동체가 형성된다. 뭐 당연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근데 그거하고 또 일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일상이라는 개념은 제가 또 판단하는 거고 조금 다르고 해서 제 나름대로 또 일상을 다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 일상이라는 게 이 하이데거한테 가면은 페어팔레이라는 거죠. 이 독일 선생님 계신데 괜히 독일말 했다가 당황스럽게 되기도 한데, 이 퇴락, 이게 이제 공동체의 기원에 대해서 일상이라는 건 언제나 망각하는 기제로 이렇게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 페어팔레 퇴락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제 발표도 이 공동체의 일상을 문제 삼는다 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조금 관련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강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해서 들으셔도 되는데, 원고를 끄집내 주시면 조금 더 이게 편하게 제 의사가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해볼까요? 화면 공유하는 걸로 해서 한번 띄워볼까요? 아닌가? 아마 잘 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일이라는 제재가 말이죠, 이 한국 내셔널 히스토리의 성립에 있어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런 걸 좀 분명히 하고, 또 내셔널 히스토리의 이데올로기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도를 모색해 보는 게 저 발표의 목표입니다. 이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건 국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국사라는 용어가 일본에는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안 쓰인다는 이런 환경이 말이죠, 혹시 이 내셔널 히스토리가 그 존재 구속력 상당히 약할 거 아닌가, 그런 게 안 쓰이면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말을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국가 범위 안에서 국민들이 이 공동체적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막 구성하는 역사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본 저널리즘이나 학계에서 말이죠. 한일 관계를 다룬다든가 한반도 역사 문화를 논의할 때 이 한국 사회의 반일, 이 반일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그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일 내셔널리즘, 반일주의, 반일 종족주의 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나오는 책들이 말이죠. 이 서점 입구에서 이 요거즘이라 옆 이렇게 쌓아놓고 판다는 거죠. 쌓아놓고 파는 건 아주 잘 팔린다는 책일 텐데 이 진열돼서 팔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에서 말이죠. 이 일본을 추월했다. 거길 담론이랄까? 그런 게 유행하는 거하고 비례하는 일종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저널리즘에서 자극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한일 비판이 반일 비판이 거의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연구자들의 지식 담론이나 또 일반 독서 대중들의 이 말하자면 역사인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이라는 제재가 근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다 라는 주장이 말하자면 반일판의 주된 요점입니다. 한국 반일주의의 기원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요번에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 상당히 정치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이 한국 체험도 많고 이런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같은 이런 치밀한 논의도 비롯해서 이 수많은 일본인 논자들이 이 반일 비판 논의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 이제 표에 이 다른 책도 이런 표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없었더라면은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제 36년이 이 한민족을 구해냈다. 조선 지배라는 게 이렇게 밝고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선동적인 문구를 보더라도 이러한 논의들이 말이죠. 자국 중심주의적이고 역사 수정주의적인 태도를 확 드러내는 것이요. 이 한국 사회의 반일 내셔널리즘. 근데 문제는 말이죠. 최근 들어 그런 반일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논의가 또 반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일반 독자들 사이에 널리 읽혀지고 또 그에 대한 비판이 보다 정당한 역사 인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오히려 한국인 논자들의 그 반일 비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박유화 씨의 그 반일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라는 책과 이 한국 이영훈 선생이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책 같습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또 같은 저자들이 몇 번 아류작을 또 번역을 해서 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일본 사회에 반일 논의에 불을 지핀 것 같습니다. 식민지 지배, 피지배, 조선반도 근대화, 노동자 강제 동원, 이 종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논의와 주장이 일본에서 특히 우익 성향의 논자들이 하고 있는 논의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번역서가 이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에 대한 자국민의 반성과 비판이라는 점에서 또 저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는 모르지만 한일 간의 역사적 화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 논자들의 논의들과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한국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한국 역사, 한국 사회에서 반일의 허구성에 대한 논파라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두 저서는 저널리즘, 학계, 그 좌우익 성향에 관계없이 특별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유화 씨는 오자라기 논단상이라고 좀 아사히 아사히 신문에서 준 상을 받고, 또 이영훈 책은 이영훈 씨 공인 부독본이라는 책까지 나와서 이 반일 종족주의의 해설서가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대놓고 이제 고몰이라는 분이 이 반일 나셔널리즘을 넘어서라는 책에 해설을 쓴 것 같은데, 이분의 해설의 이제 제일 포인트가, 이 책은 한국 비판도 아니고 한국인 비판도 아니다. 비판되는 것은 역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화된 감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자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반일 나셔널리즘, 그거의 언어적 존재 형태다. 그러니까 말하는 언설분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신중한 이해를 일본인 독자들에게 구하는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논자의 반일 비판과 차별화하려는 저자 자신들의 좀 애매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독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의 허구를 비판한 저자들의 용기에 우선 감화됐다라는 식의 단순화된 감각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화된 감각이라는 게, 사실은 이 고모리 씨는 말하자면 반일 남론에 대한 한국 대중의 반응을 분석하는 많은 개념이 될 텐데, 이건 사실 일본 대중들이 이 한국의 반일 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내셔널리즘 담론이 대중들의 단순화된 감각에 의해서 일반화된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결코 우연히 알 겁니다. 또 일본의 독서 대중의 그러한 평가는 일본 국민의 대한국인 정서에 어떤 종류의 우월감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의 정당화, 그 미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내셔널리스트, 그런 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대의 제국주의적 경험, 특히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일본 독서 대중들의 그 무의식적인 욕망이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이 역사 수정주의를 배양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다음과 같은 의문과 비판, 반일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비판을 하는가 하면은, 왜 한국 사회에서는 반일이 그토록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이 침투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일본에도 혐한이라고 해서 이 감정이나 이 한국 싫어하는 감정, 그다음에 혐한 분위기,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반일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지 않는가? 이 반일을 한국인 역사 연구자가 애국주의나 내셔널리즘이라 하지도 않고 종족주의라는 말로 그 어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지 않냐? 그것은 타자에 대한 공동체의 고질적인 복수심이랄까, 적개심의 표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게 반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자면 의문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반일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공동체의 집단의식으로 된 이유는 뭔가? 라는 질문을 하죠. 이러한 단락적인 비판에 대해서 대개 다음과 같은 반론을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일과 혐한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혐한은 일종의 감정이고 유행 같은 게 라면은, 반일은 보편적인 역사인식이다. 또 대타자적, 대형상, 이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일 텐데 나중에 뭐 조금 필요할 때는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론의 상대에 해당되는 게 일반 configuration이라 하죠. 대형상. 그런 내셔널리즘이 형성되려면 대형상적인 타자가 필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칸트의 인식론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그러하듯이 반일을
밖에서 혹은 상대의 시점에서 봤을 때 더욱 부당하고 더욱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 일부 대정들의 일시적 감정이다 라고 보는 혐한이 한국인한테는 그게 광신적인 어떤 제노포비즘으로 느껴진다. 이 정도 반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쉽게. 그런데 이런 일본 덕수 대정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의문이 해소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한국 사회 반일이 식민지 피지배 경험으로 인한 공동체 복수의 욕망, 그와 관련될 거다. 그런 말하자면 역사인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아시아 다른 사회, 타이완 특히 타이완, 대만 사회하고 비교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왜 달리 한국 사회와는 달리 대만에서는 말하자면 그렇게 반일적이지 않지 않냐, 친일적이지 않냐. 또 반일이라는 게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지 않냐. 이런 냉소 섞인 그런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물음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생각을 구성해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문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한국 사회의 반일로부터는 어떠한 종류의 해결도 이끌어낼 수 없다. 그런 체념적인 인식으로부터 비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런데 해결될 수 없음에 대한 불만이죠. 식민 지배를 어떻게 하면 보상할 수 있을까? 아니,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냐? 사죄도 충분히 했지 않냐? 얼마나 더 사죄를 하면은 화해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말하자면 일본 정치 담론의 전형적인 반일 비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비판에 의하면은 이 반일이 과거사에 얽매여 있다는 점에서 반미래지향적이고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반일을 둘러싼 이런 물음들 가운데서 정작 타자, 즉 조선반도의 문화나 사회나 역사나 여기에 대해서 무지와 호기심으로 나온 그런 질문은 격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나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여기지는 것은 일본의 대중적 저널리즘적 반일 비판과 역사 수정주의적인 학문적 담론이 근본적인 의도와 내용의 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이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이라는 건 미적 범주에 속한다. 모든 내셔널리즘의 스토리들과 마찬가지로 반일을 테마로 하는 역사적 담론 역시 사실로 기초하는가 아닌가, 이걸 분석 기준으로 삼으면은 그 이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일을 다루는 서술, 묘사, 주장이란 근본적으로 진위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일 담론은 대부분의 내용은 가해자, 피해자, 지배자, 피지배자, 즉 이해 당사자 입장에 따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인가 혹은 허구인가 이걸 입증하려고 반일 옹호론과 반일 비판론을 제시하는데 이건 상호 모순적이고 타협이 불가능한 이항 대립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진위에 근거하는 반일 논의들이 찬반의 이항 이외에 제3의 논리를 제안하거나 수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한국인 저자의 논의가 결국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반일 비판과 거의 같은 목소리로 변해버리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저서의 비판 역시 실은 앞서 이 고모리 요이치의 해설에서도 그렇지만은 반일 내셔널리즘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다 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일 비판론 전체가. 한일론자의 이런 논의의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윤리적 잣대에 의해서 반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쉽게 용인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셔널 히스토리의 해석이나 비판이 이 담론 내용의 정당성, 부당성, 즉 선악의 범주를 통해서 행해질 경우에 그것은 어느 한쪽의 공동체 입장을 대변하는 논의로 환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내셔널리즘의 스토리들은 국민 공동체의 공감과 대형상적 타자관계에 있는 국가 국민에 대한 반감을 동시에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에 따라서 정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분석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일 내셔널리즘 담론의 유한 해석과 비판은 결국 미적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비평적 관점에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일 담론뿐만 아니라 모든 내셔널 히스토리의 목적이 국민적 통합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담론의 가치란
미추범주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셔널리즘 담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실적인 근거나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동체의 공간과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담론은 내셔널 히스토리로서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셔널 히스토리에서의 미추 가치란 사실성과 정당성과는 달리 보편적인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 내부에서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공동체의 외부, 내부를 상징하는 대형상적 외부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경우 추하게 들리는 것이 내셔널리즘 담론의 특징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내셔널 히스토리는 담론의 구성법에서 보자면 이 허구 양식의 문학, 특히 영웅당 같은 이야기 문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국민 공동체의 미적 공감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은 역사적 사실로 확대 강조하고 필요 없는 사실은 축소 배제하거나 혹은 윤색해서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내셔널 히스토리의 구성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반일 담론이라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정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내셔널 히스토리가 뭐죠? 그 영웅담이랍니까? 고난과 역경의 과거를 극복하고 현재의 영광의 현재를 쟁취하는 그런 얘기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내셔널 히스토리로 구성하고 교육하고 재생산하지 않는 그런 국민 국가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예를 들자면은 그 NHK라는 게 일본 방송협회인데 이 공영방송이죠. 거기 이제 사카노 우에노 구모라고 언덕 위에 구름이라는 게 시바리 오타로 작품인데 저걸 이제 특별 기획으로 재팬 프로젝트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적 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 명치 이 초년에 정말로 적은 일본이 유럽의 그 큰 오래된 대국 러시아 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말이지 이 불가능에 가까운 그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얘기 주인공은 이 시대에 작은 일본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오프닝 대사가 쫙 나와요. 그게 시바리오타로 문장일 텐데 그게 조금 어레인지 돼가지고 이제 방송이 되는 감동적인 부분인데 이 위기의 극복과 영광의 승리를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 일본이 탄생하고 그걸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내셔널 히스토리 그 자체 혹은 수정주의적 자국 중심주의 역사의 구성 원리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 상황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 러일 전쟁에 죽어간 사람들의 희생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승리, 살아남음, 서바이벌에 대한 그런 기쁨이지만 이 역설적으로 말이지 그런 걸 드러내지만 이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 공감하는 국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영광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를 모티프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구성하지 않고는 국민국가 자체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국민국가 공동체를 성립시키는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단순히 이 공통되는 전통, 언어,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이야기, 공통되는 전통이나 언어나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내셔널 히스토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은 이 공통의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역사를 구성하기 쉽고 말하자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신생국가가 국민적 통합을 얻기 위해서 전쟁의 역사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수십억 인구가 죽음의 고통을 다 같이 견디내고 일궈낸 승리의 삶을 다 같이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공통의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찾아내면 되고 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극복과 영광의 성질을 모티프로 하는 그런 이야기만이 이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운명에 대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신뢰, 즉 우리가 흔히 국가의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 정신이라고 하고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공감 공동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시시한 얘기가 생각나는 속에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배가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쿄 올림픽 때 그걸 현수막으로 숙소에 걸어가지고 아파트에 걸어가지고 그게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론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건 최후의 1인까지 3일 독립선언입니까? 그 뒤에 붙었다는 표현이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죽고 말이지 투쟁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켜낸 고난과 영광의 이야기는 말하자면 한국 내셔널 히스토리의 주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류와 그러나 동일한 고난과 영광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영화, 오페라, 유행가, 회화 이런 예술 장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게 됩니다. 이 내셔널 히스토리 핵심으로서의 반일인데 우선 이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국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중요한 소재가 반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공동체의 내부를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일본은 현재 이르기까지 거의 유일한 제일 중요한 대립항으로 상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반도 역사에 있어서 내셔널 히스토리 구성이 제일 절실하게 요구된 것도 반일이라는 소재가 가장 확실하게 인식된 것도 해방 직후의 상황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을 하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단시간 내에 확실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보다 강할 뿐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형상적인 타자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게 세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19세기 이탈리아가 통일할 때 그때도 이 사디니아라고 저 나라가 통일의 주역이 된 셈인 모양인데 이 마시모라는 정치계 수상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이탈리아가 통일됐다. 자, 우리는 이제 이탈리안을 만든다. 국민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역사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내셔널 히스토리인데 그 경우 동시대 이탈리안들이 국민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내셔널 히스토리는 실제로 경험한 소왕국들 사이의 전쟁이라든가 또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와 억압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이탈리안을 국민으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19세기 이탈리아와는 정반대로 갑자기 찾아온 해방으로 인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2천만 동포가 얼떨결에 이 반국민이 돼가지고 국가를 새로 만들려 할 때도 제일 필요한 게 내셔널 히스토리였습니다. 식민지 지배국에 대한 일본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강렬할 뿐 아니라 열등감, 그 모방의 욕망, 경쟁심 뭐 이런 대타의식이 가장 강렬했던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반일은 당연히 고난과 영광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반일이라는 제재는 허구이면서 동시에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 투쟁해서 국가의 해방을 희생을 통해서 확대한 건 아니지만 전쟁을 통한 사실은 임시정부도 있었던 것이고 전쟁 선전포고도 했던 것이고 또 협력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항하는 단체도 있는 거고 또 파시즘 천황제 파시즘을 참여한 친일문학이 합니까? 협력문학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번개한 문학도 있는 거죠. 그런 저항 문학도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저항, 투쟁, 희생을 가지고 고난과 극복의 얘기를 이 사실에 근거한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누누이 말하게 되지만은 반일이라는 제재는 그 제재의 진정한 서사적 가치는 사실이냐 허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미적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셔널 히스토리에 의해 통합된 국민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수호하려고 한다면은
그 미적 공감도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는 중요한 말하자면 내셔널 히스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훌륭한 국민을 구성해냈다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운 뭐 그런 얘기를 해보는데 그건 조금 엉뚱한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도 내셔널 히스토리 핵심은 역시 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셔널 히스토리에 있어서 반일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에 대한 혐오나 비판으로 하는 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그때의 반일은 친일과 대립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반일이 아니라 그 둘을 포섭하는 반일입니다. 진보, 보수, 뭐 그런 언론이나 지식인이든 간에 또 친일, 반일 정치가 있고 뭐 선동가이든 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서대문 형무소를 간다든가 독립기념관을 찾고 누구보다도 안중근, 유한순, 추모 기념일 이런 데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한국의 저널리즘, 정치 이데올로기, 계층, 세대의식 그리고 역사인식을 양분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두 편의 주의 주장이 다 같이 반일에 근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친일적인 보수주의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진보적인 반일 비판론자라 하더라도 자기야말로 진정한 반일의 대변자라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논의 모두에 소개한 일본의 그 반일 비판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 그 첫 번째, 두 번째 물음의 상당 부분이 해명되었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의 일부 타이완의 역사인식과 대일 감정 이런 걸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반일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타이완의 경우는 식민지기에 저항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혹은 반일 감정이 없어서 반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더 일본을 혐오해서 반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말이지 항일 투쟁을 했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이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하는 데는 이 한국과 달리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타이완의 국민적 통합 얘기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내전에서의 국민당 개전, 정부의 이전 뭐 그런 권한 영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당 정부는 과거의 적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현재의 적인 공산당 정부의 적이기도 합니다. 적의 적을 가지고 적으로 삼는 그런 반일로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타이완 사람들이 국경일이 있는데 개국기념일이니 뭐 건국기념일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독립기념이라는 건 그렇게 뭐 휴일로 정해놓고 경축하고 뭐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반일의 형상과 망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일상의 부분에 해당될 텐데 말하자면 망각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런 세 번째 물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정치가의 그 고식적인 어떤 해결을 찾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지만 사실 그걸 대답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의 극복과 지향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데올로기 주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그러하듯이 반일 히스토리의 극복을 위해서도 우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일이 한국인 고유의 역사인식일 수는 없습니다. 해방공원에 성립된 것은 앞서 말하자면 국민적 정서적 이데올로직 통합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서 살핀 대로입니다. 그러면 식민지에 저항한 자나 협력한 자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일에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좀 뭘 포착하기 위해서 또 반일이 형성되는 것을 한 추체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공립소학교에서 식민지 말기에 한국 신민교육을 6년간 경험했다 하는 유정호 선생이 이 나의 해방주라는 글을 쓴데
사실 이걸 쓸 때 제가 얘기도 좀 듣고 직접 듣고 해서 그걸 눈치채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책에 쓰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을 없고 해서 일본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걸 가지고 재번역을 하고 있어요. 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찾아서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16일 날 학교에 갔다. 저희가 시작되자 아마기 교장이 단상에 올라서 얘기를 했다. 방공호 같은 파는 거 안 해도 된다. 그건 말씀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일본어로 했는지 한국어로 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니. 네. 어제까지 들었던 거하고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깜짝 놀랐다. 머리가 멍하다. 그래서 깨끗하게 잊어버렸다. 본래 내 이름은 아마기인데, 아마기가 아니고 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 교장으로 불러. 니시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선생이 들어와서 이종환이라고 쓰고 니시아라는 아니다. 이종환이라고 불러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해방 이튿날에 대한 나의 기억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기억하는 것과 망각한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어제 정반대 얘기하는 거. 아마이 교장이 조로 바뀌고 니시아라가 이로 바뀌고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망각한 건 뭐냐면은 여름 방학이었던 보통 여름 방학인데 8월 16일 날 왜 정교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일본 교사가 조회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일본어로 말했는지 한국어로 말했는지 모르겠다. 좀 더 분석하자면은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이 기억되는 반면에 어제의 것이 오늘 거로 바뀌는 그 순간의 상황이 망각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들이 어제의 것과 정반대 오늘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 언어도 아마기가 조로, 니시하라가 이로 각각 바뀔 때 감상 또한 머리가 멍할 정도 충격에 의해서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저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확인해본 동급생 전원의 완전한 기억의 공각 센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되는 것과 망각되는 것의 경계, 혹은 기억되는 어제까지와 오늘 이후의 사이에 놓인 망각을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해방 이튿날 조의 광경을 좀 더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다닌 충주 남산소학교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전역의 소, 중, 고등학교에서는 첫 수업을 하죠. 해방 후에. 그 교장 앞에서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라는 건데, 일본에서 차렷 경례, 기요츠케 레이라는 걸 이렇게 구령에 따라서 인사를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했는데, 지금 그걸 폐지 안에, 또 박근혜, 바른 자세 인사로 구령을 박근혜 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문화의 잔재를 이렇게 폐지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 4년 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기리스, 기요스케, 레, 착새끼 이런 인사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받게 되는 명치기 이후의 문화인 것은 틀려요. 그 규칙이고. 그 식민지 교육 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을 것이고, 해방 후에도 그게 행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학급 대표가 어떠한 구령을 붙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마기 고장이 조로 바뀌고 다 바뀌고 조선어가 국어가 되는 상황에서 눈치 빠른 학급 대표가 일본말로 그걸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차례 경례를 했겠냐? 차례 경례는 그때까지 없지 않냐? 그게 제 추측이 없었다. 일본에서 해방 후에 크게 만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료를 못 찾아서 했는데 추측만. 그러니까 이게 왜 학문적인 방법론 중에 연역이니 귀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 차례 경례할 수 없는 놈다. 그 유종호 선생하고 저하고는 그게 일치가 된 셈인데, 유종호 선생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본어를 오역해가지고 기착이라고 했다. 기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구령을 썼다는 건데, 이게 기착이라고 부르면 기부라고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기부를 생각이 드는데, 왜 기착이라 했는지 그걸 잘 추측이 안 갑니다. 어쨌든, 이 국민학교 6학년의 일본어가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떻게 기착이라고 했는지, 그냥 착이라 하니까 되게 불령같이 들리고 하니까 기착을 했는 것 같이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기착이라는 구령을 썼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해방 직후에 소중학교, 고등학교 구령은 기부 예였을 것입니다. 일순간이나마. 그 며칠 갔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부 예를 쓴 헌재는 지금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일본에 있으니까 그런 걸 뭐 들을 만한 어른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한 상황인데 이 필요한 의심나시는 분은 좀 또 그러고 이걸 좀 증명해 보고 싶은 분은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림이나 착석이 말이지 한국인 한자 발음은 된다든가 또 뭐 잘 아시지만 가시키리니 우치와케니 뭐 이런 게 음길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기호츠케레는 기부예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차렷, 경례, 수여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쓰게 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번역인 거는 맞습니다. 일본어로부터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일본어 잔재라고 해서 없앤다고 한다는 건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번역가 미 군정기의 영어 구령, tension, rest 이런 걸 참조해 가면서 해방 후에 빠른 시기 2학기 시작하고는 차례 경례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정착된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차례 경례에 따른 인사가 지금 와서 식민지 교육의 잔재라고 해서 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례 경례라는 말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식민지 문화 잔재도 아닙니다. 국민국가 가운데 그런 구령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집단으로 교육하고 국민의 군대, 경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한국 문화를 할 수 있겠죠. 일본의 국민 문화를 할 수 있는 기호츠케 네 이것도 명치기에 뭐 교육이나 군대에서 비롯하는 게 아니고 국민국가를 먼저 경험한 근대 서양의 언어로부터 번역된 겁니다. 이 네덜란드 구령을 그대로 쓰는 게 이 말에 금지가 되는데 이걸 일본어로 말하자면 한꺼번에 번역을 해가지고 막말 명치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강렬한 일본어 구령이 탄생됐다고 그렇게 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호츠케에 대해서 한국의 차례 경례로 바뀌는 과정에 기억이 말소되는 순간이 기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상상해본 기부예에 대한 그 망각이 그것입니다. 망각의 역할이란 실로 결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기호츠케에 어제의 것, 차례 경례 오늘의 것, 그걸 분리함과 동시에 전자로부터 불순한 식민적 잔재는 걷어내고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서 한국의 국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망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부의 망각을 좀 더 보면 말이죠. 기호츠케를 혐오하면서 거부하는, 동시에 동경하면서 모방하는 기호입니다. 기부의 고안에 의해서 어제까지 기호츠케의 가치 가운데 일부를 식민적 잔재로 분리해서 배제하고 그런데 국민국가 성립에 필요한 요소는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한국 국민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예하는 건 좀 더 뭐 계절이니 내역이니 이런 말 바꾸자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어 순화운동, 국어 순화운동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말이지 기호츠케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막 그 경험 자체 기부 이걸 사용한 경험 자체가 말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문화 성립기의 망각들 가운데는 기부 이런 것처럼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대단히 의식적으로 기억을 말소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기 이가 조로 바뀌고 니시아라가 이로 바뀌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 머리가 멍할 정도 충격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말소됐다면은 거의 동일한 문화적 성격이나 가치를 가진 두 기호 가운데 아마기나 니시아라는 일본식 시다 해서 식민지 잔재로 배제하고 조나 이니 뭐 이런 건 중국의 성을 가지고 한국 고유의 민족의 말하자면 전통이단 말이죠. 이렇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기억이 말소된다고 하겠습니다. 전자가 자연스러운 망각이라면 후자는 의도적인 일종의 은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 구성에서도 이러한 망각의 개입이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일, 협력은 단죄하고 반일 저항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리적으로 전자와 후자를 분리해서 말하자면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식민지적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은 친일, 반일 잣대에 의해서 명확히 분절되지도 않고
실제로 그 분절하려고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어특계례라는 교사 생도간의 리스례란다 해도 인재 그 인사나 거의 그러하다면은 학교 시설은 어떻습니까? 철도, 도로, 항만 그런 게 다 물리적인 말하자면 장치죠. 그다음에 학교 교육, 군사 교육, 뭐 경찰 교육, 경찰 제도, 우편 제도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시간, 인간, 공간 그 다 일본 개념 셈이고 인문, 사회, 법률 뭐 다 명식에 고안된 일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식민의 지배, 피지배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물질적인 제도적인 개념적인 장치에서 식민직 잔재는 어제의 것은 걷어내고 오늘의 국민문화 요소 같은 거는 분진해서 반일의 이야기를 내셔널 히스토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셔널 히스토리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분절과 배제에 의한 이야기의 제작 과정을 은폐, 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억의 공백 상태. 그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든 의식적으로 일어났든 그것을 경계로 해서 어제의 것과 오늘의 것이 분절됩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친일을 타자하고 단죄하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반일을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망각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친일과 반일이 협력과 저항이 거의 분별되지도 않았던 식민지기를 살았다. 따라서 친일하기도 하고 반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친일했는지 반일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일을 단죄하고 반일을 정당화하는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국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망각과 은폐는 이 반일 형성의 기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내셔널 히스토리의 반일이 과거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해방 이후에도 해방 이후에 형성된 반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민지에 협력했던 사람들, 저항했던 사람들,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급하게나마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한국의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만이 그 망각과 은폐에 형성된 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자의 문화를 모방하고 질투하고 또한 혐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며 또한 그 모방, 동경, 경쟁, 혐오 그런 걸 숨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독자적인 고유의 국민문화, 민족문화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원리적으로 말해 모든 국민문화의 국민국가의 내셔널 히스토리는 망각과 은폐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일본 독스 대중의 반일에 관한 세 번째 물음, 반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혹은 정치가들의 조급하고 비관적인 물음, 몇 번 더 사죄하면 끝이 나겠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음과 같이 반문을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한국 내셔널 히스토리가 그 반일 제재 없이 말이지 우리 국민 공동체의 경험, 그 고난, 영광 그런 어떤 내셔널 히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반일이 그 한국 내셔널 히스토리 구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있는 한 일본 제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상상하는 일본인들이 그 국민이 1000번을 더 사죄한다고 하더라도 반일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게 당연한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충분히 사죄하지 않은 배상에 해당될 정도로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해당될 정도로 경제 지원도 했지 않는가 등의 반론은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철저한 사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주장만큼이나 무분별한 그런 논리. 왜냐하면 사죄 없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는 사죄가 없고 두 주장이 서로 모순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죄를 통한 최종적 관계 회복, 즉 화해가 용서에 의해 가능한다고 했을 때 그 용서에 이루는 방법은 원리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데리다가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용서를 정식화하고 있듯이 이 사죄를 요구하는 입장이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죄 요구 그 자체를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죄를 하는 입장은 언제나 그 사죄의 절대적인 불충분함, 그걸 계속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가 한국이나 일본이 현실적인 주장은 그 원리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이런 대립적인 주장은 식민 지배, 피지배의 과거사를 넘어서는 의지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력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의 화해를 얻어서 말하자면 이상적인 미래를 구축하게 나기 위해서는 이 선플라워라는 책에서 말하자면 질문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가능한가 하는 물으면 달라이라마라든지 이런 투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제안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듯이,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동시에 그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윤리적인 아포리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한쪽은 언제까지 기억을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있고, 다른 한쪽은 사지가 없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되뇌이고 있는 이런 말하자면 반일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화해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를 극복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는 일이 반일이라는 제재를 허구라고 해가지고 배제한다든가 또 진짜라고 해서 더 못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제재로 교체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가능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용서될 수 없음 또 혹은 화해될 수 없음이 전제된 반일의 내부에서 용서를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셔널 히스토리를 극복하는 계기는 결국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반일이 형성되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하고 있는 의식적인 망각, 은폐죠. 무의식적인 은폐, 그건 망각이 될 텐데. 의식과, 그러니까 은폐와 망각에 대한 철저한 어떤 자기 반성적 인식만이 반일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망각, 은폐에 대한 자기 반성이란 어떻게, 무엇을 망각했던가, 왜, 무엇 때문에 은폐했던가 라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다른 건 아니다. 망각한 것들과 은폐한 이유들에 대한 자기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내셔널 히스토리의 역사적 지향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친일 반일을 양분해가지고 친일을 배제하는 한국의 반일 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사실 허구 그 이분법에 기초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반일 비판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그 논자들의 이마 역사담론, 지금 역사담론, 반일 비판론에 대한 저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발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